그게 사실은 냉전 체제의 유산일 텐데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외국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였을 겁니다. 사실은 그 러시아란 나라가 19세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문화에서 발휘하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 소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가 소설을 썼고 이 소설이 전 세계에서 읽혔는데,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가 신작 소설을 내면요, 가장 먼저 번역이 되고 독자들이 읽는 지역이 사실 서유럽보다는 이 일본과 한반도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대표작이 바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일 텐데, 그 부활에 가장 열광하고 가장 먼저 번역하고 즐겨 읽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 한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과 한반도가 가까운 나라였어요.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 태평양 멀리에 있는 그런 나라였던 얘기죠. 이제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냉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은 그야말로 외국하면 미국이 생각날 정도로 큰 어떤 대국으로 다가왔고, 반면에 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중국과 소련, 미 러시아는 우리 적성 국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반세기를 지나오다 보니까 이미지가 구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라는 국가가 들어섰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의 유산을 최대한 깨부수고 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러시아 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으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말로는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지만 가장 자본가의 이익이라든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인데 실제로 속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물론 뭐 이 중국의 기업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지난 세기에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이미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과는 맞지 않는 국가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더더욱더 이제 강해지는 상황이 됐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한 중요한 생존 방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운신의 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일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 일본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못지않게 미국과 밀착돼 있고 미국의 어떤 우방으로서 활약하고 있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또 중국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로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같이 제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천연가스 수입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 관계는 전혀 끊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본의 어떤 뭐랄까 기민한 내지는 교활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자세를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런 비슷한 행동이라든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상하게 왜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반드시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대립관계 아니면 그 서로 다투는 관계로 가야 되는지, 조금 우리가 이 뭐랄까요, 이것도 되짚어 보면서 다른 방향에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히는 그런 그 행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우리나라의 역량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